안녕하세요. 저는 10년이나 된 인연을 얼마 전에 끊고 두 딸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소소한 즐거움을 뛰어넘는 시집살이였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희 가족만으로 본다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시댁이 생기잖아요. 시집을 간 어느 여성도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 말이죠. 저 또한 처음에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했을 때 시라는 것이 주는 압박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함께하게 되어 사랑을 키운 그런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에 대한 저의 애정은 생각보다 컸어요. 남편의 아버지가 교수에다가 어머니도 고상한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저의 마음을 접어보려고도 애썼지만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마음을 접으려 했냐고요? 당연히 저의 집 사정과 정반대의 집안이라 부담감이 컸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가장 좋은 법이잖아요. 저희는 남편 집과는 다르게 그다지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건축업을 하며 저희를 먹여 살렸고 어머니도 항상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벌어야만 했던 가정이에요.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의 조건이 이만큼 다르면 당연히 남편 집안에서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반대를 하더군요. 너무 환경이 다른 집에 가면 너만 고생할 뿐이라고 아버지가 어찌나 말리시던지. 어머니는 눈치 보더라도 돈 걱정 안 하며 사는 게 제일이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딸이 눈칫밥 먹으며 사는 게 싫으셨나 봐요. 교양 있는 분들이라 그러지 않을 거라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웬걸? 교양 있는 사람이 더 심하게 눈칫밥을 줄 줄이야.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결국은 남편의 설득으로 시댁에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상견례라던가 그런 건 아니었고 한번 갔다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하면 그만두자 하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두 분 다 의외로 호의적인 느낌이었어요. 시부는 깐깐하게 보였지만 교수님답게 옳고 그름에 민감한 분이었고 시모는 고상한 사모님처럼 보였지만 할 말은 다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시모가 교양 있는 말투로 독서를 한다는 걸 잘 알게 됐고요. 그때 시모는 제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만 허락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건 바로 시모의 시모, 즉 시조모를 제가 맡아줬으면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게 같이 살면서 돌보라는 거였다면 저도 허락을 안 했겠지만 당시의 시조모는 작고 왜소한 분으로 본인 앞가림은 다 할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좋은 집에서 잘 살고 계셨고요. 대신 시조모가 부를 때는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시부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시조모를 돌본다면 시부모인 자기들은 모실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시조모를 모시며 결혼하면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확 기울었어요. 나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없는 집에서 자란 제게 자가라는 건 상상만으로도 달콤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맞는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모를 모시지 않는다고 하여 시집살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거였죠. 저는 결혼 후 첫째 딸을 낳고 그럭저럭 괜찮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모가 말한 시조모를 모시는 일도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조모의 성품이 저와 잘 맞아서인지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애늙은이 같은 면이 있었고 시조모는 젊어 보이는 것에 민감했으니 어찌저찌 잘 맞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게 시조모 부양은 부양이 아닌 말벗의 느낌에 더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빠릿하게 집안일을 해나갔다면 이후에는 차츰 시조모께서
그런 일은 아줌마를 부르면 된다며 이야기나 더 하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걸 먹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니 저야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조모님이 아닌 시모에게서 나타났어요. 제가 둘째를 낳았을 무렵이었죠. 첫째가 딸이었기에 시모는 둘째는 꼭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성별을 타고 나오나요? 결국은 둘째도 딸아이였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부모가 산부인과에 왔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바로 밝은 시부의 표정과는 다른 차가운 시모의 표정 때문이었어요. 시부와 남편이 맛있는 걸 사오겠다며 나간 사이 시모가 제게 말하더군요. 첫째 때는 첫 아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째까지 딸인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넌 아들 하나를 못 낳아? 정말. 내가 남편 때문에 금팔찌를 사오긴 했다만 솔직히 네가 감히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너 스스로 생각해봐. 그리고 딸 낳고 조리할 생각은 하지 말고 보름 뒤에 집에서 김장하니까 그때 꼭 와서 거들고 가거라. 보름 뒤요? 애가 아직 어려서 다른 데 맡기기가 힘든데 올해만 좀 봐주시면. 봐주긴 뭘 봐줘? 내가 심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가 나한테 너무한 거지. 어떻게 내리 딸만 낳을 수 있어? 아들이 없으면 우리 집 재산은 누가 지내? 저는 시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이 말도 안 되는 언행에 어디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시부와 시모가 돌아오니 시모는 제게 언제 그랬냐는 듯 조리 잘하라며 덕담을 하고 돌아가시더군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보름 뒤에 김장할 때 나더러 오래. 나 몸도 안 좋은데 김장까지 하면 진짜 반은 죽을지도 몰라. 설마 일 시킬 리가 있겠어? 산후조리 잘하라는 분인데. 그냥 손녀 보고 싶은 마음에 당신을 부른 거겠지.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갔다 와. 첫째는 내가 봐줄까? 진짜 그럴까? 근데 어머님이 아들 원하셨는데 딸 낳아서 많이 실망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건 없어? 아니, 설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딸 아들 구별해. 나는 아들보다는 딸이 더 좋아. 벌써부터 애교가 철철 넘치잖아. 남편이 딸을 좋아하니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보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일복을 입고 집을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라며 편한 옷 입고 가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인부복을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갔는데 김장이라더니 일할 사람은 저와 시모뿐이더라고요. 동서가 오기로 했는데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요. 게다가 제가 흠칫 놀란 건 시모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콜록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감기가 심하신 것 같은데 김장은 다음에 할까요? 이 상태로는 어머님도 더 힘드실 것 같고. 절인 배추를 벌써 준비했는데 어떻게 뒤로 미뤄? 무조건 오늘 하고 치러야 해. 그리고 나는 아파서 일 못하니 네가 알아서 해놔. 저 동서는 혹시 오늘 언제 온다고 해요? 둘째는 오늘 안 와. 걔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쉬라고 했다. 그렇게 됐으니 얼른 시작해라. 내내 콜록거리는 시모 앞에서 저는 인상도 쓰지 못한 채 홀로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결국은 혼자서 배추와 사투를 벌인 끝에 김장이 끝났고 집에 돌아온 저는 근육통으로 저녁 내내 앓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열이 오르는 바람에 아이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병원까지 다녀왔어야 했죠. 시모에게 옮은 감기가 어찌나 독한지 아이들을 안아볼 수도 없게 막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볼 수 없으니 결국 남편이 애들을 떠안게 됐고 그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애 둘을 보느라 힘든지 은근히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감기로 옮아온 거야?
갓난쟁이 돌보면 집에 딱 붙어 있어야지. 당신 김장 갔던 날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던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있었던 거 아니야? 산후조리 해야 할 사람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감기에 걸려? 머리 아프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가고 싶다고 했어? 오라고 한 건 어머님이고 등 떠민 건 당신이야. 그리고 그 감기균이 어디서 얼마 온 건지 가르쳐 줄게. 어머님이 감기 걸리셨더라고. 동서도 불참한 상태에서 나 혼자 김장하느라 정말 죽을 뻔했거든? 어떻게 몸조리도 안 끝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켜. 당신한테 말하기 힘들어서 말 안 했는데 어머님이 나 둘째 낳고 무슨 소리 했는지 알아? 딸 낳고 무슨 산후조리 하냐고 혼내시더라. 그리고는 김장 오래잖아. 아들 못 낳은 게 내 탓이야? 내 탓이냐고. 그게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 이유가 되는 거야? 결국 저는 터져버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그 길로 씩씩거리며 시댁에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니, 어쩌자고 출산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사람을 불러다가 김장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했다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냐고요? 지금 집사람 아파서 몸도 못 가눌 정도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시냐고요. 걔가 아픈데 왜 네가 고생을 해? 며느리 좀 바꿔봐라. 너한테 일 시키는 거면 내가 한 소리 좀 해야겠다. 어머니가 지금 제 일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집사람한테 옮긴 감기 때문에 집사람이 애를 못 보잖아요. 이제 막 보름 된 둘째에 감기라도 옮으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엄마가 애를 못 보니 저라도 애를 봐야 할 거 아니냐고요. 결국 시모는 별말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솔직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걸요? 그러게 면역력 떨어진 산모를 왜 데려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1차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감기가 가라앉고 나서 시부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 갔는데 시부의 표정이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 아가, 감기는 다 나았고? 네, 아버님, 이제 감기는 다 나았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부르셨는지. 너 혹시 이번에 김장하러 왔었니? 네, 김장하고 갔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그때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라도 김치 맛이 이상하다면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역시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되지도 않는 시집살이나 시킨 거였어. 당신은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 괴롭혀? 어떻게 출산한 지 보름밖에 안 된 며느리를 데려다가 김장을 시켜? 아니, 딸 낳고 뭐가 자랑이라고 미역국을 끓여 먹고 팔자 좋게 산후조리를 해요. 옛날 같았으면 당장 나가서 일할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며느리 둘이 다 안 하겠다는데 그럼 김장은 뭐 나 혼자 해요? 그럼 며느라가 김장은 누구랑 같이 했는고? 저 혼자 했어요. 동서도 그날 안 왔거든요. 어머님도 기침 감기 때문에 계속 콜록거리고 계셔서 제가 일을 다 해야 했어요. 어머님이 그날 다 해야 한다고 하셔서. 어이구, 맨날 나가서 교양 있는 척은 혼자서 다 하더니 이거 봐.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양과 상식에 출산 직후의 여성을 김장에 막 부려먹어도 된다고 하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게다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거리면서 어떻게 애를 봐야 할 사람을 불러서 감기로 옮기도록 할 수가 있어. 상식이라고는 어디다 갖다 처박아 놨길래 이런 사달을 만들어? 결국 시부가 화를 내고 시모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절대로 미안하다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뭐 저도 사과받을 생각이 없기는 했어요. 그걸 보고는 시부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앞으로도 시모와는 이렇게 대면대면 거리 두고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그 뒤로부터는 시모에게도 할 말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사이가 악화되고도 그럭저럭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동안에도 시모는 저에게 날카로운 눈총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지난 공휴일에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 빨리 병원으로 와. 너희 아버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 나 혼자 무서워서 못 있겠어. 왜? 무슨 일인데 병원이야?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해서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뭐가 안 좋나 봐. 의사들 얼굴이 심각해. 전화를 받으면서 옷을 후다닥 갈아입은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친정엄마는 거의 무너져 있었어요. 폐암 4기에 간이며 콩팥이며 뇌까지 전이가 다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결국 수술은 불가하고 항암과 방사선으로 여명을 조금씩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입원실에 들어간 아버지는 본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치료에 희망이 없음을 느끼셨는지 집으로 가고 싶다고 엄청 떼를 쓰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계속 병원에 두고 싶었지만 집이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와 저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조모에게도 미리 말을 했어요.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에서 당분간 지내겠다고요. 물론 아이들은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손녀들 얼굴 보면 아버지께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데리고 간 거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물론 몸 상태는 안 좋으셨지만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게 보여서 저도 좋았죠. 그렇게 한 사흘쯤 됐을까요? 그때 시모가 급한 일이 있으니 시댁에 좀 오라더라고요. 아버지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거절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봐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니 결국은 잠깐 갔다 오기로 했어요.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동서는 보름 전 출산을 하고 이제 막 조리원에서 나온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는 설마 시모가 동서의 산후조리를 해주려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동서는 시모가 원하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왔으면 빨리 네 동서 수발이나 들어라. 넌 뭘 하느라 집에 없어? 하긴 딸만 둘 낳은 네가 이렇게 아들 낳은 동서 얼굴 보는 것도 민망하겠지. 그래도 이럴 때는 네가 솔선수범으로 와서 도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동서의 아들을 품에 안고 어르는 것을 보니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을 안아준 적이 없으면서 손주는 아주 끼고 도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미동도 없이 시모만 쳐다보고 있으니 뭐 하냐는 식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뭐해? 설마 싫은 거야? 그럼 너도 아들을 낳았어야지. 아들도 못 낳은 네가 이 집에서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뭐라도 도움이 될 생각을 좀 해. 하기 싫은 티 내지 말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 집 장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고 밭이 좋지 않은 거지. 그래도 둘째가 이리 아들을 척하니 안겨주니 얼마나 좋아? 시모는 이미 저와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더군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동서를 봤어요. 설마 동서도 이 어이없는 연극 같은 일에 동조한 건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더라고요. 동서는 침대에 누워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그런데 물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몸이 엄청 안 좋네요. 그리고 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잡채랑 갈비찜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몸이 아직 안 풀려서 그런지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막 먹고 싶네요. 실실거리며 시켜 먹으려는 동서를 보니 아주 배알이 뒤틀리더라고요. 출산 후 딱 보름, 저는 그때 김장을 하고 있었죠. 이런 극진한 수발 같은 거 받아본 기억도 없는데 정말 화나더라고요. 위독한 아버지 놔두고 여기 오게 만든 것도 열받았어요. 중요한 이유도 아닌 그저 동서의 산후조리를 위해 제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뺏겼다는 것이 너무 열받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제 입에서도 고운 말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딸만 낳아서 미운 건 아시겠는데 때를 좀 가려서 이런 일 시키세요. 제가 분명히 아버지 위독하셔서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르는 건 상식 밖의 일 아닌가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좋아서 동서 수발 들고 싶으면 어머님 본인이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세요? 게다가 요즘에 도우미도 부를 수 있는데 일부러 저한테 시키는 것 자체가 저를 괴롭히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동서도 이러는 거 아니지.
내가 손윗 사람인데 아주 턱짓으로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해. 물 먹고 싶으면 알아서 가져와서 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세요. 아니 뭐처럼 네가 뭐가 바빠서 이런 일도 못 도와줘? 그럼 늙은 내가 며느리 수발 들어야 되니? 어머님이 여기에 동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이제 와서 애먼 사람한테 난리래요? 다 됐고 저 이제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 바로 아버지의 임종이었어요. 결국은 저는 시모의 이런 상식 밖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딸이 되었어요. 그게 너무 원통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 가시는 길 배웅을 못하다니.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모의 일은 접어두고 이 장례식을 잘 치러야겠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는데 제 불붙은 가슴에 기름을 끼얹은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아예 대참사 수준의 사건이었죠. 아버지 장례 때 시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래서 시모만 장례식장에 왔는데 제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챙겼는데 딱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따로 부의금을 낸 것도 아니고 제가 받은 게 시댁에서 우리 집에 보내는 부의금인데 5만 원. 그런데 이 5만 원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화가 난 건 시모의 말 때문이었죠. 시모는 제게 5만 원의 부의금을 건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사돈어른께서 가시는 길이 참 마음이 아프시겠네. 아들도 못 낳는 딸 낳아두고 저 세상 가는 마음이 어떻겠어? 그리고 어떻게 꼭 돌아가셔도 이렇게 남의 경사 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 손주 태어난 거 아시고 질투나셔서 일찍 그렇게 되신 건지도 모르지. 안 그러니? 이게 초상집에 와서 할 말인가요? 괜찮니? 라는 말 한마디라도 좋았을 일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시모의 말이 저를 향한 욕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장례식이 끝나고 꾹꾹 눌러 담았던 화를 남편에게 가서 풀었어요. 어머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당신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봤어?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엄마 그러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그냥 당신이 참고 좀 넘어가면 안 돼? 아니, 당신은 왜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해? 어머님이 오늘 장례식장에 오셔서 꼴랑 부의금 5만 원 주고 가셨어. 그러면서 나한테 뭘 하시는 줄 알아? 몰라.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부의금 5만 원이 어때서? 돈 때문에 난리치는 거 보니 정이 다 떨어져. 엄마가 장례식장까지 간 정성이 있는데 설마 돈 적게 냈다고 뭐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힘들 때 와주는 게 고마운 거지.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보고. 됐어.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해. 너만 힘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엄마 둘이서 투닥거리는 거 듣기도 싫고 받아주기도 싫어. 문제 생기면 둘이서 알아서 풀어. 불가능에 가까운 걸 요구하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이놈의 집구석이 아주 꼬라지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내뱉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모가 제게 한 일들을 모두 까발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모이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냉랭한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예 저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시모와 제 사이에서 끼이는 것도 지겹다나요? 완전한 해결책을 바란 것도 아닌데 남편의 그런 행동은 저를 정떨어지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되었어요. 저는 작심을 하고 어른들에게 드릴 용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시조모에게는 50만 원을 넣고 시부의 봉투에는 30만 원, 그리고 시모의 봉투에는 5만 원을 넣어서 드렸어요. 역시나 봉투를 받은 시모의 얼굴이 확 상하더군요. 고상함을 추구하며 항상 무표정한 표정을 짓는 시모의 그 일그러진 표정만 봐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이거 봐. 얘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너 설마 시아버지, 시조모님 봉투에까지 이런 장난친 거 아니지? 이게 뭐야, 애들 용돈도 아니고.
네 동서는 봉투에 50만 원 두둑히 넣어왔던데 넌 꼴랑 5만 원 넣어왔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행동을 해야지. 너보다 어린 우리 둘째 며느리가 뭘 보고 배우겠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너희는 어찌 된 게 이렇게 정반대야? 집에 도움이 되는 일을 못했으면 이런 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 노력 같은 건 아예 없고. 아들아, 너 장가 잘못 갔어. 참 모질다 싶은 말들만 골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박따박 말해줬죠. 그럼 동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50만 원 드리겠네요? 동서는 좋겠어.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도 두고. 근데 어머님, 제가 생각이 없어서 5만 원 넣었겠어요? 어머님이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5만 원만 주셔서 그렇게 담았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하신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부가 깜짝 놀라더니 시모에게 따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준 돈 200만 원은 어쨌어? 장례식장 갈 때 내가 봉투에 넣어준 돈. 시부가 나서서야 시모의 표정이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뻔뻔한 고상함을 무장한 채 한마디도 지지 않고 역 같은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니, 아들도 못난 며느리예요. 아무리 사돈 어른이라도 그만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죠. 이 집안에 도움될 만한 일을 얘가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돈을 그만큼을 써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딱 감이 오더라고요. 시모 혼자 이 모든 일을 벌였구나 하고요. 여보, 그만 좀 해. 장례식장에서 5만 원 받은 일로 아직까지 꽁에 있는 거야? 내가 제발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했잖아. 어머니 옛날 사람이고 아들 좋아하는 거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새삼스레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어? 그냥 장례식장 와주신 거에 의미를 두라고. 돈 같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살면서 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 남편 놈은 시모 말을 듣고도 제 엄마 두둔하기 바쁘더라고요. 딸을 좋아하지만 엄마도 포기 못하는 거겠죠. 참 효자예요. 그걸 보는 저는 우라통이 터지지만요. 5만 원 받아도 상관없었어.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에게만큼은 예의를 다해야 됐던 거 아니야? 어떻게 장례식장에 와서는 딸한테 아버지를 욕보일 수가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하셨어요? 말해보세요. 아들도 못 낳는 딸 놔두고 가는 아버지 심정 운운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냐고요. 저는요, 당신 때문에 저희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어요. 그 잘난 아들 낳은 동서 산후조리 수발 들라며 저 불러냈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이러니 제 가슴에 못이 박히지. 아버지 마지막도 못 본 저한테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런 말씀 하셨어야 했어요? 그건 저를 욕보인 게 아니라 저희 친정 아버지를 욕보인 거라고요. 악에 받쳐 말하는 제 말에 시부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뭐? 아니 이 옆에 내가 정신이 나갔어? 어디 장례식장에서 그런 막말을 하고 와? 그리고 임종 지키러 간 며느리를 왜 다시 불렀어? 그딴 쓸데없는 이유로.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장례식장에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온 게 내 마누라라니. 그렇게 고상하고 상식을 찾고 돌아다니더니 이거 봐, 아주 단단히 미쳤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돈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고 와.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시부의 호통 소리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남편 놈의 얼굴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바람에 시모가 제게 그런 말을 했던 걸 지금 알게 됐으니까요. 당신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 해? 미리 말했으면 내가 잘 알아서. 듣고 싶지 않다며, 알아서 잘 좀 하라며. 이제 둘 사이 신경 안 쓰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왜 말을 안 했겠어?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안 들은 거잖아. 나는 당신한테 이미 정이 다 떨어졌어. 이야기를 들을 준비조차 안 된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도 빨리 사과하세요.
이건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남편 놈이 그제야 뒤늦게 시모를 닥달했지만 시모는 눈도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이 와중에 동서는 두 눈 동그랗게 뜨고 구경만 하고 있고요. 조만간 둘 다 눈 돌아갈 일들이 생길 텐데 말이죠. 그때 시모가 차분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이혼해. 너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굴어? 아들도 못난 너 같은 건 이 집안에 필요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 못난 점 남들한테 다 까발리는 나쁜 며느리도 나는 필요 없다. 그러니 헤어져. 네, 못할 건 없죠. 저도 남의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아버지랑 그 딸한테 나란히 모욕을 준 사람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말 한마디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조모에게 가서 말했어요. 할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제 돌봐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잘 대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끝을 맺게 돼서 제 마음도 너무 안 좋고. 저의 이 말에 그제야 시모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덩달아 동서의 얼굴도 팍 일그러졌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이제야 눈치를 챘나 봐요. 여태껏 저한테만 맡겨두고 아예 기억 속에서 삭제시켰는지 저와 결혼할 때 한 약속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었나 봐요. 시조모가 아직까지도 이 시가의 재산을 꽉 쥐고 있는데 시모가 아무리 대단해도 시조모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거든요. 제가 이혼을 하면 당연히 제가 하던 일은 시모의 일이나 동서의 일이 될 테니 그제야 둘 다 아차 싶은 표정을 지은 거겠죠.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다. 그러면 남은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돌볼 거냐? 애미 너냐? 아니면 둘째 손주 며느리가 볼 거냐? 그런데 선임자가 워낙에 잘해줘서 말이지. 그만큼 못해주면 있던 것도 다 날아갈 것 같은데 괜찮겠니? 시조모의 말에 두 사람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서로에게 할 일을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좋은 고부 사이가 순식간에 틀어지는 걸 보는 이 기분이 참으로 재미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딸한테는 좋은 아빠인 거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 어머님이 우리 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지? 여기 둬봤자 손녀 취급도 안 해줄 것 같으니 내가 데려갈게.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말해도 부모가 더 소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게는 두 딸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생각보다 아주 완만히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시부가 이 모든 사건을 알고 나서는 교육자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느니 좋게 마무리됐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위자료를 주고 재산 분할을 통해 합의를 하게 됐어요. 저는 분할된 재산과 친권, 양육권까지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두 딸과 살림을 꾸리는 건 어려운 일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저에게 도움을 준 건 의외로 시조모였어요. 이혼이 되고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서 한 달 뒤쯤 시조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나다. 혹시 오늘 시간 되니? 우리 증손녀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나와서 밥이나 먹고 가. 맛있는 식사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네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딱 끊을 수 있겠니? 내가 그 집에서 그나마 정을 제일 많이 가진 게 너랑 네 딸들이었는데 얼굴을 못 보니 이렇게 적적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에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시모와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했지 조모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 둘을 데리고 시조모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가 부엌에 있더라고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제가 좋아하는 수육과 꼬막 무침이더라고요. 설마 이 사람들하고 제외시키려고 불렀나 싶었는데 시조모가 나오더라고요. 왔니? 여기
얘들은 신경 쓰지 말거라. 우리 집 일 도와주러 온 애들이야. 오지 말래도 주말마다 와서는 온 집을 헤집고 사람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고 가는 것들이야. 딱 봐도 말에 가시가 돋친 것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딸들과 함께 테라스로 향하자 시모의 눈이 저를 뚫어지듯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온 것이 무척이나 기분 나쁜지 표정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손님 자격으로 온 것이니 싹 무시하고 시조모를 따라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로 향했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말벗하러 올 생각 없냐? 늙은이 혼자 심심해서 안 되겠어. 그렇다고 또래들하고 놀기엔 내가 너무 정정하지 않니? 시조모의 유머와 독설은 여전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어차피 제 딸이 할머님의 피를 이었으니 제가 애들 데리고 만나러 오는 건 싫지 않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계시면 제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거든요. 제 마음의 앙금들이 다 풀리지는 않았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요. 풀린다 한들 이제 이혼해서 남인데. 그래? 그럼 네가 올 때는 저것들 안 부르면 되지. 앞으로도 시간 될 때마다 놀러와. 맛있는 거 먹자. 내가 늙어서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젊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하고 대답하려는데 시모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여자는 이미 남의 집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 하러 부르세요? 말벗하고 싶으면 제가 사람을 고용해서. 조용. 내가 언제 너 말하라고 했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했지. 넌 있는 사람 간수도 못하면서 또 어디 가서 사람 데리고 올 생각이냐? 너 생각하는 건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내가 혹시 재산 증손녀들에게 넘겨줄까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데 저라도 이 집 재산 지켜야죠. 그 말에 시조모가 두 눈을 치켜뜨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 집 재산을 지켜? 시모 봉양도 안 하는 며느리가 뭘 지킨다는 거야? 막말로 너 얘 결혼시킬 때도 네가 날 부양하기 싫으니까 며느리 앞세워서 나 부양하도록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 재산이 가더라도 네 며느리한테 가야지 왜 너한테 재산을 줘? 10년을 넘게 내 말벗을 한 손주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쫓아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든 건 너다. 어머니, 정말로 이 집 재산 이쪽에 나눠주실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 남인데. 완전 남이 어디 있어? 내 피가 이어진 내 손주들이야. 피가 이어지지 않은 건 너겠지. 이 집 재산이 네 거라고 착각하나 본데 아직까지는 내 명의로 된 재산이야. 내 재산 내가 알아서 쓴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시조모의 말에 시모의 표정이 뾰루통하게 변했어요. 대꾸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까 참는 것 같았어요. 둘 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얼굴로 와서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집만 어지르고 가는 거 내 모를 줄 알았냐? 그런 주제에 재산이 탐이 나기는 나. 재산 가져갈 생각이면 간쓸게 다 빼다 줄 것처럼 살랑거려도 모자랄 판에 낯짝 뻔뻔하게 들고는 너희들 일 전부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 내가 봐서 다 알아. 둘째 손부는 10년의 정이 있고 증손녀들도 아주 내 마음에 쏙 들게 컸으니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이유도 없어. 부양하러 온 주제에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너희보다는 훨씬 가족 같은 게 둘째 손부야. 시조모는 그렇게 말하고 통장과 도장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이혼 전에 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주게 되는구나. 자, 여기 얼마 안 되지만 6천만 원이다. 네가 나를 모시러 온 그달부터 꼬박꼬박 50만 원씩 넣었어. 내가 주는 선물이고 그게 불편하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라. 그간 고생 많이 했다. 어머님, 그걸 왜 생판 남한테 주시냐고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며 재산 분할로 다 가져갔어요. 그거 안 주셔도 제 살만 하다니까요? 네가 기어코 내 재산을 물려받기 싫구나. 네 남편한테도 이야기해 줄까? 그 말에 시모가 즉시 입 다물고 깨갱하더라고요.
저는 시조모의 선의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돈과 위자료,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시조모와는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시모와 동서는 결국 조모의 화를 피하지 못한 듯 하더라고요. 시조모가 지나가는 말로 슬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언장을 썼는데 쓸데없는 이름 2개를 지워버렸어. 내 평생 돈이라고는 들고 나가는 게 제멋대로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것들 하는 걸 보니 아주 아깝더라고. 그래서 빼버렸지. 그랬더니 아들놈이 지 마누라를 잡는데 아주 배꼽 잡고 웃었구나. 고상한 척 아주 혼자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더니 결국은 남편한테까지 버림받을까봐 요새는 설설 겨. 그러게 처음부터 마음을 곱게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니? 그 말을 들어보니 결국은 시부에게도 미움받게 되고 동서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노선을 갈아탄 듯 보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만큼 상처가 됐었나 봐요. 하긴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2 딸들은 시모가 자기들을 홀대한 걸 기억하고 있어서인지 제 이혼도 잘 받아들여 주었어요. 전 남편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자주 만나러 와요. 그러면서 매번 재결합을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저와 재결합하면 할머니가 자기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런 총극에 어울려줄 생각도 없고 무엇보다 그런 큰일에 언제나 부혜자처럼 한 발 물러서 있던 전 남편을 용서할 생각도 없어요. 제가 시모와 사이가 나빠진 건 시모의 행동과 언행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전 남편이 적절히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아빠 역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딱 그뿐인 감정이에요. 저는 시모 때문에 재혼 생각은 아예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재미있기도 하고 힘든 일도 분명히 많지만 그것을 모두 덮을 만큼 마음이 개운한 것도 있어요. 처음 이혼할 때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한없이 길어졌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쓴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같이 욕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타까워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모두들 저처럼 홀가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